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목 위원께서 발제 오셨죠? 네, 오늘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몰아치우고 있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성 발언 공방 이 부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순살 아파트 이렇게 부르죠. 언론에서는 그 LH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 공방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논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이 이게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론과 대한노인회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까 입장을 이제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노인회를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회장이 김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는 퍼포먼스가 오늘 그 하루 종일 좀 그 많은 화제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그 민주당의 대응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성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하기 전에 네. 김호일 노인회장이 꼭 그런 그 사진을 이렇게 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좀 지나쳤던 것 아닌가. 그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오늘 사과하러 간 자리니까 마음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노인 폄하 발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부터 당 안팎에서 좀 예의가 있었어요. 이게 적임자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성 발언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1호 혁신안으로 얘기한 불체포 특권도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선언하니까 뭐 따라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무슨 계파 정치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해서 그쪽에서 반발을 했고요. 또 뭐 두 사람이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 동무를 해야 한다. 이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 무슨 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이상하고. 또 초선 의원들하고 만난 다음에 뭐 코로나 학생들이 학력 저하가 있는데 코로나 초선들도 이게 좀 소통의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통의 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 터졌는데 이건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했으면 그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럼 즉각 사과해야 되는데. 무려 이제 나흘이나 끌다가 이제 오늘까지 왔죠. 그래서 맞을 매 전부 다 맞고 뭐 지금 뭐 이 만회가 안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가장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임명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휴가 중이지만 좀 나와서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좀 사과를 진작 했으면 좀 더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7월 30일에 첫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다음 날부터란 말이죠. 그럼 네. 오늘 나흘째인데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사과 안 하고 버티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정치 현상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벌써 이게 그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되고 뭐 그거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걸 대략 짐작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수습책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까 이렇게 나열하신 여러 가지의 정치 상황 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뭐 사실 교수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정부적 판단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등 아니면 지도부든 누군가 뭐 그래서 아마 이해식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을 그 혁신위원회에 넣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 정무적 판단을 좀 그 제때 늦지 않게 네.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렇지 않으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 설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은 걸로 보여요. 뭐 아까 거론하지 않으신 것 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이름 빼고 그냥 윤석열 이렇게 부른다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뭐 금감원 부원장 때
다른 사람은 다 사퇴하는데 본인은 사퇴 안 하고 버티면서 1년을 더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치욕이라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정무적으로 뭐 호평을 받지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은경 혁신위 체제를 계속 가져가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누군가 정무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철없는 교수라서 말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워 담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교수님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뭐 교수는 다 철이 없나요? 그 자기 본인 문제를 왜 교수들한테 일반화시켜가지고 좀 문제를 더 키우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정당에서 보면 이제 반정치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공천심사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을 정치를 잘 모르는 외부 인사들을 시켜다 시키는 그런 네. 뭐 경향, 관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치는 정치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쉬워 보이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뭐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엘리트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이상하게 국회의원 초선 달면은 약간 좀 바보처럼 돼요. 왜 그럴까요?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고 또 그러면서도 네.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민심을 잘 읽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우리 그 일반 유권자들의 인식도 좀 이 기회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정치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혁신위원장 자리는 그러면 이제 그 외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가 해도 좋은데요. 네. 정치를 잘 아는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굳이 그분을 좀 젖히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장을 시킨 것 자체가 좀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후보군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성 의원께서 이제 김윤경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그 후보군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좀 부적절한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께서도 지금 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서로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이제 사무총장이 혁신위원장은 사퇴하고 혁신위는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고 박지원 전 국가안보원장도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쇄신안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주력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하지만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 이런 발언으로 사실상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본인의 사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 해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명색이 제1당 아닙니까? 제1당이 이제 혁신위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자, 혁신위원장이 뭐 구설에 오르고 설화에 휩싸였다고 해서 혁신위를 해체한다? 그것도 제1당의 면모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혁신을 정말 해야 되겠다 싶으면 혁신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혁신위원들 중에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위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가. 네. 그래도 어떻게 해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그 혁신위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도 저는 그 이렇게 뭔가 질서 있는 그 어떤 뭐 퇴진, 출구 전략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지금 혁신의 체제로 계속 가면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까? 해체를 하더라도 그냥 해산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잘 모양을 갖춰서 질서 있게 물러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당에 그 좀 여러 가지 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저는 그런 거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사퇴와
해체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절차, 또 어떤 어떤 에너지, 흐름,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민주당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자체가 최근 논란 때문에 좀 증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이 혁신위원회 가지고는 혁신을 좀 하기 어렵게 됐다. 이거 이른바 친명이든 비명이든 관계없이.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상대로 설문을 지금 돌렸는데요. 그게 경선 규칙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로서는 뭐 당이 혁신하라고 그랬더니 물갈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벌써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어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의 정신을 우리가 흔들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현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선을 그어놓고 뭐 혁신을 얘기하니까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혁신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즉시 해체하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9월 초까지 갈 일이 아니고 좀 이렇게 조기에 네. 혁신위원회 활동을 좀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제 뭐 조기에 그렇죠. 그게 정치죠. 물러나는 게. 그러니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명예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명예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렇게 해서 출구 전략으로 그 대신 이제 혁신위원회 아이디어 몇 개 해놓고 그리고서 그 해체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9월 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위원장과 이제 그 혁신위가 의원들.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 다. 아니 원래 혁신위원회는 그때까지가 원래, 그 전속 기한이었어요. 활동 알겠습니다. 기한이 9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체라고 이제 표현 안 하고요. 좀 조기 활동 마무리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좋은 마무리 모양새 그런 인상을 남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해체하는 이제 게, 실질적으로는 네. 해체 마무리하는 게 네. 그렇죠. 가장 그렇게 좋은 되는 거죠. 예, 전략인 것 같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 이야기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권의 또 공방이 이제 거센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여야 간에 서로 내탓 공방인데 전 정부의 책임 또 현 정부 책임 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난감해요. 이게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된 겁니다. 그 발언 듣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권 카르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무량판 공법,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걸 받아서 국민의힘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거 국정조사하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했는데 마침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15개 공공주택단지 중에 13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준공이 완료됐거나 지금 공사 중이다. 뭐 이런 네. 자료를 또 내놨어요. 자, 이게 아파트를 하루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쭉 무슨 뭐 설계, 뭐 시공, 감리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면 2022년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그 전에 한 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 그 이후 거는 윤석열 정부 책임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네. 공방 자체는 좀 굉장히 무의미하고요.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이게 좀 보기가 딱했든지 사설들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무슨 전현 정권 내탁 공방을 하냐 이런 취지로 달았고요. 네. 중앙일보에서도
철근 누락 아파트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이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아마 좀 뜨끔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탓 공방을 할 그런 상황의 그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그게 이제 무량판 공법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2017년이다. 뭐 이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무량판 공법이라는 거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법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공법을 써서 그런데 그 공법을 쓰면 보강철근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안 넣고 뭐 설계하고 안 넣은 것을 또 감리를 소홀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뭐 DJ 정부 때까지 네. 아마 뿌리 깊은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건설업계의 카르텔이에요. 그리고 특히 LH 같은 곳이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전관 아닙니까? 전관들이 LH에 근무하고 LH 이제 거기서 은퇴하고 나가서 또 무슨 계열사, 건설회사 이런 데에 취업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LH를 상대로 로비해서 설계, 감리 이런 거 따내가고 이런 데에서 서로 봐주고 하는 그런 카르텔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고 네. 실제 뭐 제가 일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정권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LH의 그 전관과 현관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 싸울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윤 대통령이 얘기한 카르텔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카르텔이 어느 정권의 카르텔하고는 상관없고 LH의 카르텔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조사를 진짜 한번 해보자.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뭐 보시나요?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는 원래 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쟁적 요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네. 아마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법이 2017년에 이제 도입이 됐다고 아니 말씀하셨는데 도입이 아니고 네. 일반화됐다는 거죠. 일반화됐다. 그 전에도 공법은 다 있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슈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가장 이제 뜨거운 쟁점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냐, 방송 장악이냐 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 사안을 두고 또 어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말씀 또 차례로 들어볼까요? 예,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 의원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지 아마 우리처럼 고참 언론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성 의원님은 어떤 분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네. 이 고참 언론인들한테 평판 조회를 좀 뭐 얼마나 했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인신 공격처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네. 제가 볼 때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뭐 자녀의 학교 폭력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직 후보들 중에 그런 정도 하자는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부적절함이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 수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 있었죠. 또 지금 현재 대통령 특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 교수 출신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죠. 이분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출신 한성혁 변호사를 시켰어요. 물론 이분들도 뭐 정파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정당에 몸담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자, 앞으로 정권이 다시 바뀌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 시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방송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무슨 공산당 언론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총연맹에 가서 이제 뭐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좀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색깔론으로 전임 정부하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공산당 기관지라는 이제 말이 이제 큰 뭐 또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지칭했던 그런 말을 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일부 언론 매체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곡이다.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네. 공산국가에서는 그걸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디에 가까운 언론 매체가 공산당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한번 잘 뜯어보세요. 나중에 앵커께서도 잘 아마 그 살펴보시면 그런 뜻인데 네. 그걸 지금 일부 언론 매체에서 마치 국내에 있는 어느 언론은 공산당 같은 언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목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국내의 하고요. 특정 뭐 그게 아니고 언론사를 포함한 현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산당 같은 데에서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자가 보충 질문을 했어요. 네. 그게 어느 언론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국민들이 알 것이고 자기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 설명하고 다른 아니 근데 다른 그 겁니다, 앞에 맨날. 부분에 보면 공산당에서는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후에 이제 또그 이제 추가 좋습니다.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나온 해석을 얘기고. 어떻게 하든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 후보자. 하여튼 저는 큰 실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호성 교수, 그다음에 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 뭐 이런 분들과의 정파성 저는 뭐 어찌 보면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당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말이 시민단체지 그 민원연이 그 뭐 시민단 정파성을 가장 크게 띈 시민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최 위원님이 방통위원장이 어디 그 한 정파에 뭐 이렇게 좀 기울어지지 않은 인사가 있었느냐? 역대 정부에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반문을 중립성 하신 적이 인사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신 적 그럼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그런- 때문에 그런 정파성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됐고요. 저는 5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것도 이제 그런 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대통령 특보를 방통위원장을 시켜요? 한 발 더 나가요?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걸 그대로 따라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관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임 글쎄, 뭐, 방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별도로 한 발 더 나갔다고 우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아니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정파성이 없어요? 아니 역대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후보자 중에 정파성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보를 특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아니, 많았습니까 장관은 그동안에? 정무직이죠.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자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뭐 다 마찬가지죠. 역대 정부가 그러면 저 뭐 방송장악 시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를 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 네네.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무슨 중립성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자기들 사람으로 깔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는 그렇게 다 깔아왔잖아요. 역대 정부가. 아니죠. 이거는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자 임명은 저는 그 지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 기자님 생각이고 청문회를 제 좀 생각은 지켜봐야 다르다 이거죠.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좀 감쌀 부분이 있고 이건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짚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8월 중순 16일에서 18일쯤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8개월을 앞두고 여야 움직임이 이제 시계가 바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원팀이 돼야 된다. 결국에 이제 포용론을 이제 주장하는 게 나왔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그리고 이제 총선 불출마설에 이어서 12월 비대위 이야기.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유인태 전 총장이 민주당 안에서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거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당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겨놓은 이 총선에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의
총선을 둘러싼 분위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당 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대체로 이렇게 화합해서 원팀으로 치르면은 승리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원팀으로 해서 압승을 했고요. 그 4년 전 2016년에 여당이 새누리당이었는데 뭐 옥쇄 파동 이런 거 하면서 일당을 뺏겨버렸죠. 네. 그래서 여당은 아무래도 원팀 총선 전략이 맞는 것 같다 싶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권을 뺏긴 쪽이니까 혁신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좀 승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2016년 민주당 공천에서 그 당시 이해찬 전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을 공천을 안 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와, 뭐 좀 혁신을 하나 보다 해서 그때 이제 일당이 됐고요. 또 조금 멀리 가면 2000년에 이회창 총재가 했던 한나라당 에서 공천 혁신을 해서 총선에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원팀 전략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승산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좀 대대적인 혁신 공천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글쎄 뭐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다 맞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있어요. 지금 총선 전에. 네. 지금 뭐 그게 9월이냐 뭐 8월이냐 뭐 늦으면 10월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앞날이 불투명하면 네. 본인이 선제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내려지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다음에 여당이야 뭐 당연히 원팀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지역에 그럼 이준석 전 대표 공천 탈락 그러면 거기에 누구 내세울 거예요? 사실상 거기 내세우고 뭐 당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선이 확실시되는 그런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사람 공천해라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원팀을 안 할 경우에 네. 아마 여당으로서는 승리 가능성은 굉장히 멀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혁신 얘기가 있을 텐데 혁신도 뭐 하도 여러 번 해서 각 당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해서 아이디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한테 지금 가장 큰 그 과제는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한 30분 더 해도 많은 이야기가 좀 뜨거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까 이제 하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 시공 부실감이 이게 전임 정부 탓했다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번전도 못 거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뭐 대통령 바뀐다고 아파트 공법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논평, 지난 정부 탓 좀 그만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도 아까 LH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설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줄 논평은 LH 부실 시공이야말로 정쟁 대상이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후폭풍, 정치권으로 번진 공공아파트 부실 시공, 책임 공방에 대한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 감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